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잇따른 규제나 입주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해에도 수도권이 오를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죠. 이제 곧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집값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챙겨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덕후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주째 보합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벨트, 이른바 서울의 핵심 지역을 꼽아보면 만만치 않은 강세 여전히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규제 대책 발표 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먼저 듣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네, 11호 대책 발표된 지 이제 2달 넘었죠. 2달 네. 넘었는데 이제 첫째 한 달 정도는 상승률이 좀 빠르게 내려오긴 했습니다. 0.54%였거든요. 11호 대책 발표 전이. 네. 주간 상승률이. 근데 0.23, 0.2까지는 좀 빠르게 내려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2달째 접어들게 되면서 0.17, 0.18 지지부진한 흐름. 이게 앞서서 이제 보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0.18%만 하더라도 상승입니다. 상승은 맞는데 그래도 상승세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나 뭐 단기 급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고요.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올해 말까지는 그냥 이런 분위기 0.18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앞으로 계속 갈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어떤 보합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어제였죠. 정부 당국자들도 모여서 이제 뭐 부동산 관련 긴급 회의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연말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정부, 국회, 여당 모두 다 모여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2026년이 아무래도 이런 안정세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기준금리 흐름을 보게 되면 2026년 시장은 여기서 또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횡보지만 좀 불안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규정 위원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대책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뭐 뚜렷하게 하락 조정됐다던가 투자 심리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대출 규제가 워낙 강화됐고 3중 규제로 지금 서울 전역이 거래가 어려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실질적으로 매물 가격이 뭐 조정이 됐다, 대책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만큼 조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수요자들이 좀 거래 규제나 대출 자금 마련 때문에 좀 눈치 보고 관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주택 가격이 불안할 것 같다.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지고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려는 좀 계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됐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강변이라던가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재건축 속도를 내는 곳들의 지분 가격 같은 것들이 꾸준히 거래가 많지 않은데도 신고가 사례도 근근히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좀 시장이 불안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 가격 자체가 떨어지진 않았다. 딱 지금 시장의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은 네. 2025년 올이죠. 올 10월 8,490여 가구가 거래됐었는데 네. 11월에 3,113가구, 거의 3분의 1 수준 뚝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사실 시장이 뜨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받아도 꾸준하게 상승세는 이어지거나 아니면 상승세를 유지한다 이런 말은 있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상승폭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데도 있지만 반대로 또 국지적으로 보합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곳도 꽤 많거든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거는 아무래도 직전에 있는 11호 대책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 인접권까지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었지 않습니까? 규제적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지금은 갭 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들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결국은 거래량 감소로 나왔고,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격이 계속 앞으로도 뭐 마냥 오를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결국은 언제까지는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두드러지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급매물 같은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지금의 뭐 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내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시장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막 급등하는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그 규제로 묶었던 지역, 토지거래에 묶었던 지역들이 수요가 공급보다는 넘쳐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공급이 대책이 과연 실행력 있는 공급이 나올까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정부에서도 이들 공급 대책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는 곳만 되는, 우리가 말하는 양극화가 넘어 초양극화로 가는 이런 분위기, 강남이라든지 한강벨트라는 곳만 지금 부각이 되는, 서울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래도 강도 높다고 봤던 대책들이 계속 나왔지만 집값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늘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집값에 그렇습니다. 안정시키는 효과가 정부 대책으로 딱 누르는 효과가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어했다라거나 안정권으로 확연하게 들어갔다라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천 건 아래로 내려왔는데,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4천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좀 안정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김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게 되면 가격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안정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일각에서는 야, 가격이 하락 전환도 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안정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시장이라는 건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 매도자와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간의 어떤 의견 합치, 그러니까 집주인이 급매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던지게 되고, 그 매물을 안 사게 되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는데 매수자들이 그 호가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이제 하락 매물, 급매를 내놓아야 되는데, 집주인들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내가 굳이 지금 집을 급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년에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 유동성이나 모든 상황을 종합을 해본다면 전세 가격도 내년에 불안할 것 같은데, 네. 이 상태에서 내가 굳이 이 소중한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집을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잠실에 가면 잠실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로 이제 입주 미성 크로버 아파트 재건축해서 이제 입주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세입자 구하고 있고 이미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데, 네. 거기 전용 8사가 48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물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집주인이 어떤 48억에 팔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급매로 팔 생각은 없고 그냥 높은 가격에 하나 툭 던졌는데 돈 있는 누군가가 그걸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툭 던지는 거고, 대출은 안 나오는데 현금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은 워낙 신축 아파트가 희소하다 보니 그거라도 잡으려는 움직임, 이게 시장의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이 신고가가 나옴으로써 집주인들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버티면 돼, 집값은 안 떨어져라는 그런 더 강한 심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중 규제가 서울 지역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전세난이라는 거예요. 실제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얼마나 심하다고 보세요?
실제로 매물 통계나 거래량 등을 보면 최근에 어쨌든 집 사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네. 뭐 임차 시장에 머물게 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들이 보이는데 전세 매물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계속 가속되면서 임대 시장에서 전세 물건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본적인 트렌드도 있고 네. 매매 시장에서 최근에 저희 뭐 대출이나 거래 규제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네. 실제로 이제 투자 갭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출시되는 뭐 재고 시장의 물량 같은 것들도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겹쳐지면서 전세가 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는 대신 매매 전세 가격 갭을 메꾸면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시장 금리 영향도 있는 탓인지 월세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데다가 좀 고가 아파트들이 출현하면서 고가의 월세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도 월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좀 줄어들고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러다가 좀 다시 오르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제 전세 난이라는 것도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 가려는 임차인들은 많이 있는데 네. 물량이 없으니까 결국 오르게 되는 이 구조는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대책 발표 위에 더 좀 심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 전세난 정확하게 하면 아파트 전세난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가 말하는 비아파트 쪽에서는 전세난이란 말이 나오기가 쉽지 또 다른 않습니다. 다른 시장인 거죠. 거죠? 그러니까 기본 대전제가 아파트 전세난이 지금 가중화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은 사실은 그거는 오히려 전세 공급이 있어도 수요자가 안 가요.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비아파트 그 빌라왕 사태 이후로.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아파트 전세난이고요. 서울의 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한 53% 돼요. 네. 근데 이게 연평균으로 지금 예년에는 한 70%대는 돼야 정상인데, 그러면 지금 아파트 전세가율로만 보면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되고, 반면에 전세는 아직 더 수요가 여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갭만큼 더 전세가 지금 따라갈 수 전세가율이 있다. 한 60%대로 떨어졌다고요? 53%입니다. 그건 강남 지역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전체 서울 전체가 서울 봤을 때. 전체가 예. 많이 떨어졌네. 예, 근데 원래는 원래는 60% 정도 60% 넘어야죠. 예, 65% 보통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은 전세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결국은 공급이 문제 아닙니까? 공급이 없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된다. 이러면 결국은 이게 전세가 월세화로 자꾸 전환되는 것도 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난 뭐 월세가 지금 사상 최고 상승률이 나타났다. 뭐 언론에 보면 3.29%가 올해 올랐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월세가 가중화되면서 전세난의 그 여파로. 근데 전세난의 원인은 결국은 공급 부족이거든요. 근본은.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도 전세난은 꺾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입주 같은 공공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려야 돼요. 어차피 그 민간 부분에서 빠르게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그런 전세나 아파트 전세난이 조금이라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의 전세난이 심화되는 거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고리가 된다. 지금 그 설명을 해주시는 예, 그것도 것 연관이 같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시대 흐름이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물론 뭐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일단 올해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동산 R124 통계를 보게 되면 한 4만 3천 호 정도 아파트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2만 8천 호 정도로 줄어들고요. 임대 물량을 빼버리고 순수한 민간 아파트 물량만 보게 되면 한 1만 7천 호 정도로 더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단순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 플러스 알파로 정책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집값 잡으려고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627 대책 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막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집주인이 이제 잔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자기 돈으로 내거나 자기가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입자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나마 나오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현금이 있는 세입자가 아니면 사실상 세입자 맞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박앤세일 같은 느낌. 간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까 저렴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게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게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뭐 잠실 쪽에도 또 청담동에도 입주 물량들이 그나마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이 물량 자체를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되고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입주 물량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저는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단 신도시 가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히려 기존 기축 물량의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신축은 내려가는 이유가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기존 주택에 살고 있다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 기존 아파트 전세 가격을 올려주면서 계속 갱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축 물량들의 그 기존 매물들도 안 나오고 신축 아파트들도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전세의 난을 더 가중화시키고 결국에는 또 월세를 더 올리는데 월세는 사실 저는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도 들면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게 가장 네. 문제입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전월세 거래량 중에 월세 비중이 한 40% 초반대였는데 네. 지금은 월세 비중이 60%가 넘었거든요. 62%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65%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속도로 간다면 월세가 더 그냥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월세 가게 되면 우리 서민들 또 월세 내고 종잣돈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훨씬 더 멀어지지 않나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월세 상승률이 꽤 많이 지금 11월까지 집계한 걸로는 역대 최고 관련 통계에 집계한 걸로 3% 돌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전세 월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도 월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전세 물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고 시장의 물량 회전이라던가 신규 입주 시장에서의 신축 아파트 전세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월세를 중심으로 월세 지수 상승폭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23년 이후로 굉장히 가팔라진 상황이고 전세 물건 자체에서 계속 공급이 좀 확대될 만한 여력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런 구조적인 월세 가격 불안 요소, 임대 시장의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임대 시장의 가격 지수가 계속 불안정하다 그러면 네. 지금 좀 거래 둔화와 함께 안정되어 보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도 다시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로 힘들게 하네요. 거래 전월세 지금은 서로 계속 발목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도돌이 표식으로 계속 발목 잡는 서로 발목 잡고 삼중 거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세라도 가야 되는데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월세를 가려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럴 바에 집 살려고 집을 사야 하니까 되는데? 또 집값은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안 나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저희가 너무 현재의 나쁘게 상황인 것 보는 건 같습니다. 아니죠. 그냥 현실입니다, 정확하게 현실. 냉정하게 지금 시장 진단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게 저희가 암담한 얘기만 근데 이게 들여서 전월세 문제는 이게 우리 집값 문제는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전세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6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지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거비가 상승된다는 건 이제 월세가 되면 당연히 주거비가 더 부담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전세라는 시장이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아닙니까? 네. 이 전세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거 사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하기엔 전 단계로서 딱 적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집을 내 집 마련을 통한 그런 어떤 재테크의 꿈이 이제 사실상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월세로만 전환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월세에 대한 부담도 부담대로 있고 그다음에 월세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실제 소비가 많이 늘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월세 부담을 해서 그도 그렇게 늘 것 같지 않은데 반대로 어떻게 목돈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뭐 주거 안정 못지않게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전세 물량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 부동산 대책들은 명확하죠. 집값의 이상 급등 이걸 일단 시키고 진정시킨다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을 우리가 짚어봤지만 전월세, 전세나 이런 것들로 나타났죠. 그런 부작용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주 초강력 대책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매수 심리는 좀 그러면 주택 매수 심리는 잦아들었냐, 진정이 됐냐 이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일단 주요 매수 심리를 볼 수 있는 뭐 전망 지수라던가 네. 거래 심리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진정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 꺾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나왔던 3번의 대책 중에 뭐 6월에 이제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막으면서는 시장의 영향이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97 대책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이런 대책 이후에 뭐 부담감이라던가 투자 전략에 대한 변화라던가 심리 전환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실제로 가격적으로나 거래의 영향도 그렇게 뚜렷하게 대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진 않아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데 그렇게 안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게 세금 규제 정도만 남은 것 같다라고 네. 다 예측들을 하시면서 보유세를 그러면 뭐 내년에 언제쯤 올리게 될 것이냐, 올릴 수는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뭐 예측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도 그 보유세에 대한 인상 부담이 그렇게 뭐 매물 출시나 주택 처분이나 이렇게 갈 만한 부담감으로 느끼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23년 이후부터 저희 종부세제 변경에 따라서 이제 종부세를 내시지 않던 분들도 작년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다시 종부세를 내게 되는 집값 상승에만 따라서도 그런 상황으로 조금 계속 변화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정책이 그렇게 과도하게 급격하게 인상으로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진단들을 좀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게 세제 정책이 달라지니까 매물을 좀 처분을 해야겠다 혹은 투자를 조금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 나올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그것으로도 이제 투자 심리를 전환시키거나 안정 효과를 좀 뚜렷하게 길게 가도록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돼서 걱정이 현재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네. 이게 정책 실패 그러면 같은데 네. 실패로 단정 짓기는 좀 네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소위 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사실 이 정도의 강력한 역대급의 아주 강력한 대출 규제, 삼중 규제 다 할 수 있는 거 다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예전 공식이라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죠. 네. 그러면 소위 말해 투기 세력도 좀 수그러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서 집값이 이제 확 안정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안 그렇단 말이죠. 지금 가장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공급 대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3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627, 97, 11호 이렇게 3번 네.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97 대책에서 나왔지만은 그 대책은 나왔지만 사람들이 저게 언제 실현 가능해 이런 실현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제기했고 실제로 뭐 앞선에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입주 물량이 거의 반토막이에요. 예년 평균 4, 5만 가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만 가구로 내년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엔 더 떨어지고 1만 가구대로 그 다음에 또 뭐 1만 가구 이하로 현재 흐름을 간다는 건데 그런 공급에 대한 방안이 지금 나오지 전혀 않고 있어요. 네. 사실상 발표는 했지만 그게 입주까지 가려면은 이번 정부에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대책의 문제가 지금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요 억제책이 단기 효과가 나오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규제처럼 규제로 묶고 토지 거래처럼 묶어서
말 그대로 진짜 여기는 부동산 아파트는 투자는 못한다. 그냥 실거주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시중에 이제 유동자금이 워낙 많이 풀린 상태 아닙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풀려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자산가들의 증가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지는 추세가 간다. 그렇다면 결국은 삶의 질로 연결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강남권이라든지 주로 이제 한강벨트가 아무래도 거주 환경이 좋거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말하는 생활 환경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들 지역에 특히 그들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만 나오면 무조건 비싸더라도 들어간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또 보면 서울 전체가 25개 지역구인데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뭐 노도관, 금강구 이런 외곽 지역 보면은 아파트값이 그렇게 많이 오른 지역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말이 나온 게 아니 토지까지 묶어버리면 거래까지 더 막혀버리면 이제 더 힘들지 않냐.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이라고 이끄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강남 3구 중심에 그리고 한강변의 나머지 11개 구 중심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추이가 전반적인 거래량 급감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거래량 급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은 우리가 말하는 인기단지, 인기지역의 신축 아파트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이 전혀 지금 안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유동성을 지금 꽉 틀어 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면 결국 시장도 못 버티고 틀어진 유동성에 대한 메마른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집값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유동성이 나는 이제 과감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유동성은 이제 대출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대출이라고 봐야 돼. 유동성이 대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중에 보게 되면 이제 주택을 살 때는 자기 자본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방법이 있고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막았죠.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서 차단을 했고 대출은 627 대책을 통해서 6억까지 11호 대책을 통해서 25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2억까지 이제 묶기는 했는데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저는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내년에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면 제가 집주인이라도 당연히 팔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한 마음. 뭐가 불안하냐면 양극화의 저성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서울과 지방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이 고성장 시대로 갈 수가 없다면 네. 결국에는 선택지는 확실한 실물 자산인 안전자산, 일본을 보게 되면 도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그 국가에 대표하는 수도의 핵심 지역들 집값은 실물 자산은 탄탄하게 버텨주더라. 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 한강벨트의 수요가 저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뭐 전국이 다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오히려 서울 아파트 중에서 외지인 투자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데 네. 결국에는 서울은 서울 자체 인구만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데 외지인들이 불안한 심리에 더 원정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라는 이 메커니즘, 뭐 대통령께서도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이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또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그래서 2026년에는 답이 없잖아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유동성을 또 말씀하셨는데 대출은 규제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은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오르고 금값 오르고 코인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제가 최근에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현금을 모았는데
내 친구는 주식도 사고 금도 사고 집도 사서 다 자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주식을 투자 안 하신 분이 열심히 20년 동안 모은 현금을 주식에 넣자니 불안하고 금을 사자니 금값 너무 오른 것 같고 어차피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집 하나 사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10명이 거래할 걸 6명은 집에 가고 3명, 4명이 남았는데 이 3명, 4명 중에 불안한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집을 사니까 신고가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이라면 신고가가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건 무슨 상관인가? 나는 기다리겠다. 매수자들은 올해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여전히 불안한 마음. 이 불안 심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2026년 부동산 시장도 저는 안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정부도 국민들이 이 불안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해법, 공급을 정확히 해주든지 수요를 확실하게 분산을 해주든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2026년이라고 해서 대출 규제만으로 유동성을 제거한다? 지금 M2 증가를 보게 되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명확한 답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집값이 마음먹은 대로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이제 드러낸 것 같아요. 정말로 대책이 없을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고액 자산가들이 집 사는 거는 그냥 그들의 리그로 놔두고 평균 전체적인 대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 시장을 과하게 너무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언론에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뭐 하나 매물 하나 최고가 거래됐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마치 이거 하나 가지고 시장 전체가 막 들썩이는 것처럼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과감한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 결국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네. 강남권의 고가 그리고 한강변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 신축으로 변화될 이제 고가 지분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도강 지역이라던가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사실 올해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최근에 규제로 묶으면서는 오히려 여기에 뭐 더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더해진다면 오히려 내년에 그런 지역은 또 물건이 급매 출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양극화 상황만 굉장히 극심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의 최대 이제 관심사는 강남의 이런 고가 아파트 상승세를 멈추게 하거나 가격 조정을 좀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고가 시장의 상승세를 멈추고 안정을 시킬 수 있냐라는 건데. 지금 이 그 고가 핵심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다주택 규제에 맞서서 1주택 보유형으로 투자 보유 전략을 다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보유세 강화나 이런 것에도 사실상 매물 처분이나 출시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입주 공급이 이제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오히려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지분 가격은 들썩이고 있지만 그 사업장들의 공급이 실현되는 거는 아마도 30년 이후는 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양극화된 불안 요소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고가 시장의 해법 자체가 사실상 좀 마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양극화된 지역 중에서 지금 좀 회복을 시켜야 되는 저가 시장이나 지역 시장들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침체될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고가 시장은 고가 시장대로 내년에 좀 하락시킬 만한 남은 팁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세 번의 대책 이후에 정부의 구심은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어나운스로는 계속 대책은 마련되어 있다, 이제 발표 시기만 조율 중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효과를 크게 뚜렷하게 낼 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중론이어서 1월로 지금 뭐 다들 좀 예측하고 계신 추가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네. 사실상 그렇게 좀 충분한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책이 없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책이 없다는 말은 결국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수요가 있는 곳에 결국은 서울
서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나 모든 중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인구도 글로 몰려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급을 내놓을 방법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던 대단히 택지 개발이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는 곳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재건축밖에 없는데 앞선에서 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재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시작해도 10년 뭐 앞으로 뒤에 빨라야 5년, 10년, 15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면 대책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대책이라는 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집값 안정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수요 억제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요 억제책을 앞에서 뭐 금리야 뭐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보면 뭐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황이 금리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대출 규제는 지금 이미 시행이 됐고 있고요. 규제 지역 통해서 그다음에 토제를 통해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지 않은 게 결국은 보유세 카드 네. 우리가 말하는 집값에 대해서 똘똘한 채 그래 좋고 다주택 좋다 이거야. 근데 세금은 많이 내야만 당신들이 그걸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어떻게 보면 OECD 선진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OECD 국에서는 좀 낮은 편에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반대로 거래세는 우리나라는 높은 편에 또 들어간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좀 강화시키고 거래세를 많이 낮추면은 이게 매물이 더 많이 돌아가고 이게 원활하게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말인데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되면 또 조세 저항이라는 것도 걸릴 것 같고요. 네. 당장에는 뭐 세금 안 내던 걸 많이 내라고 하면 당연히 저항이 가죠. 근데 궁극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결국은 OECD 선진국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대표 주자라고도 말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보유세 증가 그다음에 거래세 감소 쪽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글로벌 추이에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주택공급 대책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 언제 나오나 원래 이달에 나올 것 같더니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당 정대에서 또 그런 전반적인 스케줄까지도 언급이 됐죠. 일단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97 주택공급 대책이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아마 만들어져서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네.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내용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딜레마고 97 공급 대책에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97 공급 대책에 저는 연장선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 공급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기 신도시 물량을 어느 정도 물량을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물량을 낼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린벨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걸 그린벨트 서리풀 주고 진짜 하는 거 맞아? 언제 할 건데? 가격은 얼마에 할 거야? 그에 따른 어떤 토지 임대부라든지 약간 반값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의 주택들이 일단 대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유유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이 부족하잖아. 유유부지나 관공서 부지 할 겁니다. 네. 그거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잖아.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또 3기 신도시야, 또 유유부지야, 또 그린벨트야 라는 반응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어떤 엄청난 파격적인 게 나온다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이 나온다면 시장의 반응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끝나버릴 겁니다. 너무 박하게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나오면 나는 이제 앞으로 기다릴 거야. 집 안 사고. 나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 정도 가지고 이미 시장에는 내성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올해도 이제 집값이 3번 올랐잖아요. 2, 3월 올랐던 토지거래가구역 푼 거는 서울시에 이제 실책이 있었고 6월에 집값이 오른 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올랐고
따지고 보면 이제 9월, 10월 올라갔는 게 이제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8번의 대책이 발표되고 집값을 못 잡은 그 부작용이 저는 지금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패턴으로 뭐 수요 억제, 대출 규제를 하고 기존과 비슷한 3기 신도시와 유유부지로 공급 대책으로 또 리바이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렇게까지 뭐 공감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구매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정 위원님, 주택 공급 대책에 뭐가 들어가야 시장 참여자들, 뭐 내 집 마련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할까요? 이게 파격적인 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글쎄 또 말만 파격이고 껍데기만 파격이고 알맹이가 없어서 실망한 적이 많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격보다는 내실 있는 편안한 주택 공급 대책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내실과 한 발 한 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걸 찾는다면 97 대책에서 발표됐던 공급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네. 속도 조절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장에 완성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네. 공공분양 쪽에 뭐 신혼부부나 생애채초분들 청약 관심이 있는데 네. 내년에도 그 물량들이 한 3만 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3기 신도시 공급을 이제 더 늘어지지 않도록, 더 네. 지연되지 않도록 빨리 하는 부분들, 그리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처럼 지금 대상이 확정돼 있는 곳들에 빠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하고 힘을 합쳐서 빨리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한강변의 재건축이 한 5년 만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물론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가격 불안 요소도 있지만 5년 후 정도부터 주요 서울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97 대책의 후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운 공급 계획 양이나 택지지구 발표를 지금 내놓는 걸로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사실상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아파트를 원하시는 수요자들에 비해서 공급이 더딘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공동주택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 같은 것들을 좀 촉진하는 이런 제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긴 하겠는데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와서 충분히 시장에 안정감을 줘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분명히 네, 있죠. 충분하죠. 지금 그렇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고요. 예, 결국은 그 공급을 어떻게 되면은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과연 기존에 있는 우리가 뭐 민간 우리가 대표적인 재건축 같은 걸 활성화해서 얼마나 그걸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고 많은 공급을 하고 그를 통해서 물론 사회적인 또 뭐 그런 뭐 투기라든지 이런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공급에 좀 더 민간과 연계되는 그런 것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결국은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이 관에서 정부에서 좀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부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뭐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 네. 대량의 그런 공공주택 같은 건설 저는 그것도 지금은 어느 정도 필요할 때다 다시 또 왜냐면은 뭐 물론 이게 뭐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우리의 뭐 삶에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충분히 지금이라도 해서 정부 주도하에 대단히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과거에 우리가 뭐 강남 일대 뭐 세곡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이 대단지로 들어오면 한때 그 당시면 집값 안정화가 상당히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또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정부의 의지, 그다음에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더 해주되 물론 거기에서 뭐 과하게 무슨 뭐 투자 수익이 나오고 이런다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를 통해서 재원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그게 뭐 저기 문제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저는 지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쪽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네요. 지금 주택 공급의 파트너 하면은 뭐 중앙부처 국토부도 있지만 서울시만 놓고 보는 지자체 서울시와의 파트너십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에 몇 가지 이슈로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문제, 뭐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 등을 놓고서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네. 불안해요.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또 덤벼들어 싸우자고 할까봐 일단은 뭐 몇천 가구 공급해야 되냐 이거부터 만약 협의가 안 됐다고 한다면 또 용산이 정비창 기지 개발 또 이게 또 화물차사로 이게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걱정도 되고. 이게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네.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서울시장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정비창 부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게 국토교통부는 12,000호 정도의 서울 요지에 용산 중심부에 12,000세대 정도를 공급하자라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6,000호 정도, 당초 계획은 3,000호였는데 6,000호 정도로 늘리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쉽게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용산의 중심에 아파트 신도시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또 도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6천 가구라도 저는 좀 빨리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 집중화 현상, 서울 수요 과잉 현상이 지금 가장 문제고 서울에 땅도 없는데 더 짓겠다고 한들 6천 가구 더 짓는다고 해서 과연 서울의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될까? 우리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러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수요 분산,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들이 지방의 주요 도시들, 광역시에 내려가서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그 거점 도시들에서 충분히 취직을 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굳이 서울에 대학교나 일자리를 위해서 올라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도 같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규정 위원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해제에 대한 일부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국토부는 아직 아니다. 시기상조다라고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전역으로 국토부가 확대했을 때 소위 말해서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통계를 또 이전 거를 썼다는 또 여러 가지 논란, 불필요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엔 지금 수면 아래지만 언젠간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책 이후의 가격 변동률이라든가 그 이전까지의 저점 대비 회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워낙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 고가 한강변 벨트하고 격차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시장에서 지금 뭐 외곽 지역 일부를 서울에서 또 토어제를 해제하면 갭 투자를 포함한 거래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바뀌면서 네. 아마도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잠실 뭐 삼성동 일대 해제했었을 때 갑자기 거래량 폭발했던 네, 그때처럼. 그때처럼 혹은 이번에 서울하고 수도권 주요 지역 토호제 묶은 다음에 묶이지 않은 뭐 구리라던가 일부 이제 지역들이 또 굉장히 한 달 이상 강세를 보였던 이런 것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뭐 내년에 지방선거 같은 좀 특이점이 될 만한 시기에 맞춰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결정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풀릴 수 있을지 좀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처음으로 3%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월별 상승률을 보면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서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면 마른 장작 타듯이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